자, 우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나와 있는데 그 영향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 본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요걸 이제 예상을 했으면 예상되면 사실 좀 그 충격을 뭔가 완화시킬 수 있죠. 사고 나는 것도 마찬가지야. 저 앞에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차가 부딪히는데 부딪힌다 그러면 약간 몸도 어느 정도 약간 자동 반사적으로 예상하면 충격이 덜 할 수 있는데, 완전히 예상하지 못하면 충격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먼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하지 못한 경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소득 재분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소득 재분배라는 건 뭐냐면, 아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는 물가가 되게 낮아가지고 그때는 대학 등록금이 뭐 20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냥 20만원만 받으면, 이 당시에 대학 등록금이 이 정도였으니까 나는 손해볼 건 없다 생각했는데, 2024년도에 물가 상승을 예상하지 않고 만약에 20만원 이렇게 하면 금액의 가치가 완전히 똑같은 금액이 아닌 거죠. 이때 20만원과 지금 20만원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만약에 지금 물가가 상승하는 걸, 이런 걸 예상을 해서 인플레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는 야 그냥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거 친구니까 액면가 20만원 그냥 나한테 갚으면 되고 이자? 에이 뭐 이자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 해볼게요.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서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갚아야 될 부담은, 명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액면가의 20만원은 똑같아. 근데 그 실질적인 부담은 하락합니다. 여기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부담은 하락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돼? 빌려준 사람은 뭐야 내가 손해봤네, 이렇게. 채권자는 약간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 하락하게 되니까 이게 이득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약간 부의 재분배 현상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제 부의 재분배가 발생했을 때 거기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생산 과정을 거치면 상관없어. 뭔가 생산성이나 능력이나 이게 이전돼서 그만큼 부의 재분배가 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당 합당한 건데, 생산 과정과 상관없이 이렇게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이렇게 부의 분배 상태가 달라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당시만 해도 20만 원이 좀 큰 돈이었잖아. 그래서 대학 등록금 정도 되는 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한 300, 500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근로자가 은퇴 이후에 은퇴자가 아유 내가 이제 은퇴했네, 그래서 연금을 받게 되는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달 20만 원씩 받는 고정연금으로 받았다고 할게요. 어떻게 돼? 그럼 이거는 20만 원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게 되니까 사실은 실질 소득이 줄어들죠. 구매력이 줄어들죠.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고정된 연금을 받는 사람들 슬퍼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요 당연히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폐 현금 보유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금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사람은 손해가 되지. 보유는 손해,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럼 뭐를 갖고 있어야 돼? 실물 자산. 그러니까 실물 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 이런 거요. 실물 자산 보유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체크를 하시죠. 오케이.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하고 빌린 사람하고 봤을 때
이 채권자가 어떻게 보면 저축자 아니겠습니까? 저축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야. 이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람이니까 돈을 빌려서 차입자야.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차입자가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입자가 이제 돈을 빌려서 보통 투자를 하는 거지.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투자자 돈을 빌리고 기업들이 보통은 돈을 많이 빌려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업, 아니면 사실 정부도 마찬가지야. 정부도 뭐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돈을 빌려서 저쪽 막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저축하는 사람들이 그냥 보통 우리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생들도 강제로 경제를 막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돈이 없잖아. 기업도 돈이 없잖아. 돈을 빌려야 되는데 어디서 빌립니까? 없지. 다들 전쟁 이후에 가난한데 뭐 누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해외에서 빌리거나, 그렇죠? 해외 차관을 통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빌리거나, 아니면 저축하는 사람들 저축한이 별로 없으니까 초등학생들한테도 막 통장 만들라 했거든. 그 뭐 초등학생이 너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해 이게 아니지. 부모님들 돈 여기다 강제로 이렇게 넣으라고 이제 뭐 운동을 벌이고 막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자인 기업, 그리고 이제 저축자가 이제 주로 여러분과 저 같은 가게야. 인플레가 막 발생하게 되면 누가 손해라고? 저축한 사람들이 화폐로 저축하잖아. 예금을 하잖아. 그 이자가 그만큼 물가 상승률만큼 커버가 안 되면 손해가 되고, 돈을 빌린 사람들이 자꾸 이득이야.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놨다? 그럼 뭐 집값 올라가면 그거 다 앉아서 그냥 돈 차익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소득의 재분배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니 열심히 피땀 흘려서 노력하면 뭐해? 가만히 앉아서 마우스 클릭으로 뭐 코인, 주식 투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뭐 버는 게 훨씬 낫지. 이렇게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맞들이게 되면은 되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니면 주식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좀 알면서 하면 상관없는데 묻지마 투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괜히 뭐 어떻게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봤는데 야 무슨 주식을 사래더라, 남들 막 사서 인증하겠지, 나 이렇게 벌었어 해서 인증하면 왠지 안 사면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요 우울해져요. 누구는 뭐 비트코인 사가지고 돈 떼돈 벌었니 이런 거. 그러니까 망한 사람은 좀 잘 안 나오잖아. 전 망했어요. 가끔 망했어요 하는 것도 관심 끌기 위해서 하는 쇼에 가까운 거지. 실제 망한 사람은 거기 나올 의욕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벌었어요 하면 그거 믿고 가다가 쭉 해놔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얼마나 벌어야지 노후를 대비할 수 있어? 이게 불확실성이 증대돼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면 계약을 체결할 때도 옛날에는 사실 뭐 종신고용, 내가 말이야 삼성에 가면, 요즘 뭐 삼성도 휘청휘청 거리는 것 같은데 삼성에 가면 어차피 안 잘리고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길게 놓고 보면은 이것도 기업이 생존하는 기간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옛날에도 막 압도적인 뭐 인텔이나 휴대폰 하면 노키아 뭐 들어보셨습니까? 저 때는 뭐 다 그런 뭐 기업들의 그 휴대폰을 많이 샀는데 갑자기 다 역사의 뒤안길로 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먼 미래까지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약 같은 거 잘 못해요. 그냥 단타하는 거지 뭐. 계약이 거기 보시면 감소합니다. 길게 못해. 우리 뭐 당장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당에 뭐 자 장기 프로젝트로 5년짜리 뭘 5년이야. 당장 뭐 2년 후도 앞에 내다보기 힘든데 뭐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그 정도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투기의 성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투기와 투자랑 뭐 글자 하나 뭐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 등등등 이런 쪽에 많이 쏠리게 되죠. 골동품, 금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약간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산적이고 이러면 모르겠어. 근데 이게 생산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돈 넣고 돈 먹는 이거는 그냥 뭐 약간 차익 거래하는 것이고 뭐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국가 경제 전체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고요. 더 나가서 거기 보면 아니 인플레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물가가 상승하는 거잖아.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또 많이 볼 일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비싸지고 막 이렇게 되면 감소하게 되면서 경상수지가 수출해서 수입을 빼는 거야. 수지가 또 악화가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요 정도 정리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을 때가 충격이 더 큰데 예상했으면 충격 그래도 있긴 있어요. 자 348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것도 충격은 있어. 근데 이제 어떤 그 충격은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그래도 미미해요. 왜요? 대비를 좀 할 수 있는 거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우선 아셔야 될 게 피셔 방정식이라 합니다. 피셔 가설이라고도 해요. 가설이라고 하는데 앞에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아유 이자는 말이야 그냥 고정금리로 얼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은 금리 같은 것도 거기 맞춰서 조정을 해야죠. 명목 변수 우리가 월급 받을 때도 화폐로 받으면 뭐 200만 원 받는다 20만 원 받는다 끝에 원화로 받는 것들은 인플레만큼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조정할 때 여기에 맞춰서 거기 보시면 식이 보통 I라고 많이 써요. R 플러스 파이 파이가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을 얘기해요.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니 이렇게요. 그리고 책마다 로테이션은 다르긴 하지만 최근엔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 실질 이자율을 이렇게 R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명목 이자율을 I야 I 너무 이렇게 됐네. 명목 노미널 이자율 이렇게 씁니다. 자 명목 이자율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빌렸을 때 100만 원을 빌리면 거기다 10% 하면 10만 원 얹어 가지고 돈을 얼마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질 이자율은 뭐냐면 이건 화폐가 아니라 어떤 실물 가지고 빌리는 거야. 내가 돼지를 10마리 빌려줬는데 1년 후에 한 마리 더 새끼 쳐서 한 마리 더 준다. 그러면 11마리잖아. 그러니까 한 마리 추가되는 건 10마리 대비 한 마리 더 추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자세한 건 이건 앞으로 많이 보긴 할 건데 요런 관계식을 갖게 되고요. 우리한테 진짜 투자자라든가 우리한테 진짜 관심 있는 건 요 실질이잖아. 실질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리얼이니까 이게 진짜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 진짜. 요거는 약간 가짜라기보다는 화폐 가치로 표현한 그러니까 약간 거품도 허상이 껴있는 그런 이자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인플레가 발생했어. 10% 인플레가 발생하면 나는 말이야 실질 이자율은 3%는 유지해야겠어. 그러면 너무 인플레가 높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까지 감안해서 그럼 명목 이자율은 13%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관계식을 우리가 피셔 가설이다, 피셔 방정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정도만 살짝 정리하시고요. 오른쪽에 뭐 거기 보니까 명목 이자율 관련해서 그리고 컴퓨터 가지고 살짝 얘기를 해놨는데 그 두 번째 단락 있죠. 그거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 예 자체도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피셔 가설은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거라고 한다. 왜 그런지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그럼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이해될 거라서 따로 설명하고서는 안 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실질과 명목은 그래도 거기 밑에 그림 살짝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비슷하게 관련되게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은 미미하지만 발생하는 게 아니 여러분 물가가 자꾸 변해. 내가 음식점을 해. 라면 짜장면 가격이 매일매일 바뀌는 거야.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당연히 앞에 뭐야 이게 뭐 전자보드라 해야 되나 전광판이 있으면 거기에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거 있었잖아. 아주 옛날엔 어떻게 됐을까? 옛날엔 너무 옛날이라서 죄송한데 우연히 어떻게 가다가 증권회사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라디오로 이제 가격을 불러줘. 삼성전자 주가가 뭐 3천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분필 갖고 이렇게 써줘요. 쫙 쓰고 그러면 뒤에 사람들이 앉아서 올랐군. 그럼 또 지나가서 또 뭐 그렇게 실시간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이 쓰는 시간에 이제 또 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못 따라가지. 요즘은 바로 실시간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에서 메뉴판을 가는 데 있어서 그것도 요즘은 옛날에 이제 메뉴판 주세요 하면 메뉴판을 줬지. 요즘은 진짜 뭐 전자로 돼 있거나 아니면 이게 뭐야 이거 뭐 해서 그냥 아예 거기에 주문 받는 사람도 없더라고. 그냥 여기 학교에서도 그냥 버튼 누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그 메뉴판을 자꾸 가는데 발생하는 비용 그걸 은유적으로 메뉴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귀찮지. 그리고 단골 손님이 왔는데 사장님 짜장면 오늘 얼마예요? 그 가끔 횟집 가면은 뭐 광어나 이런 거 보면 가격 없는 게 있잖아. 시가 이렇게 써놓는다고. 나도 모르겠어. 오늘 들어오는 가격 보고 팔 거야. 좀 그렇잖아. 그때 달라지고 하면 메뉴판을 가는데 역시 또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게 이제 귀찮지. 어떻게 보면 작지만 요것들이 이제 커다란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해. 그러니까 어떤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자꾸 가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안 가러. 아유, 짜장면 가격이 뭐 5,000원이었는데 갑자기 막 8,000원 이렇게 될 게 아니면 뭐 5,000원보다 비싸네. 뭐 8,000원인데 10,000원 넘어가지 않으면 뭐 8,200원, 뭐 7,900원 이렇게 매번 바꾸긴 뭐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8,000원에 그냥 계속 놔두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거 말고요. 또 거기 보니까 구두창 비용이라 합니다. 구두창 비용, 슈레더 코스트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비슷한 거야. 아, 내가 지금 현금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이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그걸 방어하는 게 제대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예금을 하거나 해서 그 정도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현금, 지갑에 현금 많이 들고 있어서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능한 한 적게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뺐어야 돼.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ATM기가 있어서 다행이지 그게 없으면 은행 창구에 가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수업 듣는 와중에도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아이고 쉬는 시간에 막 가야 되는데 저기 뭐 600주년까지 막 뛰어가거나 막 그렇게 해야 되면 그것도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정리하게 되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인플레가 예상되더라도 화폐를 적게 보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쓸데없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발생하는 예측 가능하지만 거래 비용이 잔잔하게 낭비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게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다음 페이지 351페이지 가보시면 인플레이션 텍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것도 뭐 사실 마찬가지긴 해.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임금이 1,000원을 받는다고 할게. 1,000원.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내가 돈이 통장에 얼마가 찍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사과를 너 몇 개 살 수 있어? 이거에 중요한 거지. 근데 1,000원 가지고 사과의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면 10개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0개 이렇게 구입할 수 있어요. 이게 나의 구입할 수 있는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바스켓에 담을 수 있는 양이다 해서 구매력이고요. 나의 진짜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는데 제가 100점 맞았습니다. 그 뭐 사실 의미는 있긴 하겠지만 시험이 너무 쉬워서 막 평균 점수가 90점이야. 그래서 뭐 95점 100점 맞은 거는 뭐 잘하긴 했는데 그러네. 근데 내가 평균 95점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번 반평균 점수가 30점입니다. 그럼 굉장히 잘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평균 측면에서 봐야 되니까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진짜 관련된 실질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진짜 소득이지. 실질 물가로 저 임금을 나눠준 거를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 소득 가지고 사과를 10개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가 발생해 가지고요.
물가가 이렇게 2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사과의 양은 5개로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저기요 저 10개는 맞춰주세요. 그래야죠. 그래서 2,000원 이렇게 맞춰줬어. 그러면 물가가 상승했지만 나한테는 나름대로 이게 예상이 돼가지고요. 실제 소득을 이렇게 구매력을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했단 말이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아니 근데 정부는 세금을 때릴 때 어디다 때리냐면 여기에다 때리지 않습니다. 얼마 버시죠? 통장 보세요. 소득이 여기에 때려. 여기에 정부가 텍스를 부과해요. 소득이 2배나 증가했네요. 억대 연봉이시네요. 짜장면 가격이 100만 원인데 억대 연봉이라고 세금을 보통 세금 때리는데 우리 들어보셨죠? 누진세로 때립니다. 누진세는 뭐냐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세율이 자꾸 더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세금도 그만큼 더 많이 내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 잠깐 다시 보세요. 나의 구매력은 똑같아. 물가가 2배 올라갔는데 나의 실질 여기 명목소득도 2배 올라가서 나의 실질 소득은 그대로 변함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생활 수준 이거는 그대로야. 그런데 정부는 아니 이것만 봐가지고 소득이 2배나 올랐군요. 세금 많이 내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누진세를 부과해서 나의 실질 소득은 일정하지만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 내는 과세 구간이 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그러니까 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이동을 해요. 구간으로 상승하게 되니까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정부한테 또 세금을 뜯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게 이제 약간 인플레이션 텍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페이지 가 보시면 뭐 인플레이션과 물가 연동제라는 말만 보세요. 이거 비슷한 거야. 실질 소득과 실질 임금과 실질 이자율을 유지하려고요. 어떤 내가 받는 이자율이나 내가 받는 임금이나 내가 받는 소득이나 이거를 인플레에 맞춰서 연동해서 작동하도록 세팅하는 것을 물가 연동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데 사실은 결론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원인이 뭐야? 그걸 알면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어떤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원인을 몰라. 이 뭐 코로나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으면 뭐 백신을 만들었는데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그것도 임상 실험하기도 어려운 거니까 이렇게 봤더니 어떤 사람이 좀 괜찮아지네? 야 이거 맞추자. 이 부작용이 어떻게 될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알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대책은요. 원인을 알게 되면 대책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앞에서 본 것처럼 뼈대만 그릴게요. 아니 수요가 이렇게 증가해서 상승한 걸로 하시죠. 우측으로 간 거, 상승한 거 요거다 그러면 그 해결책이 뭐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하면 디맨드가 풀해서 끌어올리는 거야.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정부가 돈을 막 푸는 거야.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아니면 통화량 돈을 막 찍어내는 거야. 이렇게 되면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야 돈 좀 그만 찍을래? 너 이렇게 돈 푼 거 다 걷어들여야지. 이 걷어들이는 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라고. 야 이거 올리지 마. 이렇게 회수해야 돼. 회수.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돈이 어떻게 보면 경제가 돌아가는 물이고 우리 몸의 피거든. 피를 정부가 이제 중앙은행에서 쫙 빨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진공청소기처럼.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원활하게 일어나려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지 돈 주고 이렇게 물건 사고 하는 건데 이게 돈이 이렇게 회수가 돼서 감소하게 되면 이 경제가 좀 뭔가 이렇게 피가 안 도는 것처럼 삑삑 삐그덕 이렇게 거린다고.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많지. 근데 방법은 간단해요. 야, 풀었던 돈 다시 흡수해. 금융위기 때랑 코로나 때 돈을 막 풀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달러를 찍어가지고 막 그냥 하늘에서 뿌렸어. 사람들이 막, 학생들이 이게 뭐야, 지금 가을이 왔는데 가을은 짧아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저녁에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니, 이러면서 막 다 슬퍼하면서 가는데 드론 가지고 말 그대로 금잔디 요 광장에다가 5만 원짜리 막 뿌린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다 이게 뭐지? 다 돈이네. 그래서 기분도 좋아지고 가다가 치킨이나 먹까? 그럴 수도 있고 막 등등등 그렇게 하겠지. 그런 거랑 비슷해. 그게 다 뿌렸는데 다 사람 주머니에 있는데 다시 흡수해야 되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뒤에 나오겠지만 저기 사과 가격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짜장면 가격이 막 10만 원, 20만 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 이 돈을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어. 방법은 간단하지. 근데 여기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인플레이션이 수요 측면에서 발생하게 되면 과도한 통화 공급 때문에 발생한 거야. 흡수하거나 그 다음에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했는데, 정부야 네가 말이야, 프리드만, 네가 말이야 경기를 지금 부양한다고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해가지고 경제를 안정화시킨다고 했는데, 야, 경제가 불안한 거는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 사실을 알고 보면 야, 부동산 시장에 집값이 오르고 막 이런 게, 야, 부동산 시장 때문이라고 너는 자꾸 해서 개입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정부 네가 어떤 정책을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잘못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망가져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프리드만은 그냥 정부야 너 가만히 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프리드만 같은 사람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K% 준칙이라고 얘기합니다. K% 룰이라고 해. 정부가 돈을 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그때그때 봐서가 뭐냐면 재량적인, 야, 너 오늘 몇 시간 공부할 거야? 아이, 그때 봐서, 그때 컨디션 봐서, 그러니까 상황 봐서 조정한다는 건데, 정부가 신과 같은 능력이 있으면 그걸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오히려 망가뜨리니까, 야, 원칙 정해. 오늘 수업 있는 날이지? 그럼 수업 시간 이렇게 듣고 저녁 몇 시까지 하루에, 뭐 그런 날은 몇 시간 하고 없는 날은 몇 시간 하고, 원칙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이제 K%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원칙을 지켜야지 막 돈을 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특히 선거 때가 되면 돈을 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여당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든 당연히 많게 돼요. 가능한 한 경기를 좋게 해가지고, 옛날에도 그렇고 요즘은 그렇진 않겠지만 옛날에 뭐 금품 선거 해가지고 뭐 지방이나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뭐 돈 뿌리게 되면 그 사람이 당선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나쁜 뭐 구태의연한 그런 것들이 악습이 계속되긴 했죠. 그러니까 요 원칙 지켜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이거 정부 지출 하지 마, 이거 세금을 거두고 정부 지출 줄여, 쓸데없이 정부가 나서 가지고 경기 부양책 이런 거 하지 마. 그럼 당연히 총수요가 이렇게 갔던 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가 잡는 거지 뭐. 근데 총수요가 이제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뭔가 확 이렇게 돼서 업돼 있다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거니까 이게 뭐 고통과 뭐 분위기가 확 쌓여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코스트가 끌어올려요. 푸시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물가 관리 정책이라 했는데, 만약에 원유 유가가 상승해, 이건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물가가 상승돼 가지고 전 세계가 막 인플레 때문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가는 거지. 가서 사우디야, 왜? 야, 너 좀 이거 석유 좀 많이, 원유 좀 해가지고 유가 상승 좀 이거 좀 덜 할 수 없어? 너 때문에 세계 경제가 힘들어 하잖아. 싫어 이러면, 싫으면 이제 또 한 대 때려주는 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 조정하는 거야. 아시겠죠? 아니면 이제 임금 인상 이런다고 했잖아. 노동자들이 막 얘 못 살겠다, 우리 임금을 올려달라 이러면 정부가 또 가서 얘기하는 거지. 자, 뭐 사측하고 뭐 노조 측하고 잘 얘기해서, 저기요, 임금 인상 해야 되는 거
잘 설득해야지. 지금 다 정부도 이해하고 맞는 것 같은데 이랬다가는 국가 경제 전체가 이렇게 안 좋아집니다. 임금 인상 요구하면 또 물가 올라가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연봉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올라가면 뭐예요? 물가가 2배 올라가면 쌤쌤이잖아요. 그럼 노동자들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를 다 같이 공감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코스트 푸시는 우리 앞에 봤잖아. 인플레가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거니까 아주 나쁜 게 한꺼번에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노조에서도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한 발 양보할 테니까 다음 임금 인상 그 기회가 올 때는 그때 좀 우리가 한 번 양보한 거 기억해 뒀다가 좀 어느 정도 보완해 주세요. 그럼 예, 그럽시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인상을 좀 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해서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득 정책이라고도 해요. 소득에 대해서 약간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물가를 정부가 좀 관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에 임금 물가를 약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쉽지는 않죠. 당연히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이 되면 되게 딜레마예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두 개가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단락의 밑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물가관리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얘기했는데 믿음직해야지. 노조 입장에서 이번 정부는 뭐 정부가 얘기했지만 믿을 만한 정부야. 다음에 내년도에 임금 협상할 때 우리의 얘기를 들어준다 했는데 좋아 지키겠지. 그런 게 있어야지 되지. 갑자기 내년이 됐는데 정부 입장에서 우리 그런 적 없었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노조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얘기해도 신뢰가 있겠어요? 너의 말은 뭐 양치기 소년 비슷하게 되는 거니까 뻥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믿겠지 뭐. 넘어갈게요. 그 정도 합시다. 자, 장기 인플레이션과 초인플레이션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AS 곡선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립스 곡선이 같다는 거를 설명드릴 건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차근차근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흐름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